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왜 우리 아빠를 2번 죽이려고 하세요?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아이의 목소리가 묘지 언덕 위를 가르며 쏟아졌습니다. 굵은 엔진 소리가 윙윙 울리던 굴착기는 그대로 멈춰섰고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75살 한기호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아직도 HS그룹 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신문에는 늘 제 이름이 굵은 글씨로 실렸고 뉴스에서는 제 회사를 재계의 큰 산이라고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7살짜리 여자아이 앞에서 아빠를 2번째로 죽이는 사람이라는 말까지 들은 늙은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심장이 한번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도 발을 한 발 내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언덕 위에서 2아이가 죽을 힘을 다해 달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해진 운동화 바닥은 거의 닳아 있었고 옷은 여러 번 꿰맨 자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느다란 다리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흔들렸고 아이들의 숨이 가쁘게 허공으로 쏟아졌습니다. 저 앞에는 아들 주원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하얀 비석 뒤로 노을이 붉게 떨어지고 있었고 그 앞에는 제 지시를 기다리는 굴착기가 서 있었습니다. 비서와 직원들은 모두 제 얼굴만 바라보고 서 있었지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찾지 못한 아들의 무덤, 이제라도 더 좋은 자리로 옮겨주면 조금은 아버지로서 할 일을 하는 거겠지. 그게 저 나름대로의 늦은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아이의 한마디에 무참히 부서졌습니다.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제 앞을 가로질러 무덤 앞으로 몸을 던지듯 뛰어들더니 2 팔로 비석을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무릎은 흙바닥에 그대로 부딪혀 피가 맺혔지만 아이는 아픈 줄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여기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제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그 옆에서 6살쯤 된 남자아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비석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일어나 무서워 아빠. 2아이의 숨소리, 울음, 떨리는 어깨, 흙 묻은 손가락. 그 모든 것이 제 눈앞에서 하나의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 아이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낯선 아이 둘이 내 아들의 무덤 앞을 지키고 서 있다는 것밖에요. 비서 강 실장이 제 옆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작업 계속 진행하겠습니까?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달라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여자아이가 고개를 번쩍 들고 저를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아이답지 않게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오래된 슬픔이 뒤섞인 눈이었지요. 아저씨가 왜 우리 아빠 무덤을 파요? 아이는 한 글자 한 글자 이를 악물고 짚어가며 물었습니다. 아빠는 한 번만 죽었는데 어른들이 계속 2번, 3번 또 죽이고 있거든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이름 한주원이에요. 아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아린이고요. 얘는 제 동생 한아준이에요. 여기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우리가 매주 여기 오는 거 진짜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이의 성을 들었습니다. 린, 준. 제 성이었습니다. 제 피였습니다. 그제야 아이의 눈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잘못한 것이 있어도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버티던 제 아들 주원의 눈. 억울한 일이 있으면 끝까지 버티며 저를 바라보던 그 눈. 그 눈이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작은 아이의 얼굴에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강 실장이 재빨리 제 팔을 부여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겨우 몸을 추스르고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양복 바지가 흙에 닿는 것도 신경 쓰지 못한 채 아이들이 있는 곳까지 한 걸음씩 가까이 갔습니다. 두 아이는 동시에 뒤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할인이라는 아이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적이 여러 번 있는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그렇게 평생 누구 앞에서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덤 앞 흙바닥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얘들아.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밝히기에도 아버지라고 사과하기에도 저는 너무 늦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미안하다. 하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른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죄송하다, 미안하다 말만 해요. 아이의 말은 아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도요. 원장 선생님이 그랬어요. 오늘은 너희 데리러 누가 온대 그러셨거든요. 저는 아이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이의 입술만 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새 신발 신고 기다렸어요. 현관에서 3시간 동안요. 밤 10시까지요. 할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엄마도 아빠도 아무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서서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크리스마스는 선물이 아니라 기다림과 배신의 날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전 이제 어른들 말 거의 안 믿어요. 하리는 동생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저씨도 지금 우리 달래고 그냥 가실 거잖아요. 다음에 온다고 말하고 안 올 거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무덤을 찾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때 제 눈에 비석 옆 작은 돌 위에 놓인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해가 발의 색이 거의 지워진 줄 공책 한 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공책의 낡은 표지가 바스락거리며 들렸습니다. 표지 한가운데 아이들이 눌러 쓴 것 같은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인아 준 성장일기. 저는 눈을 거의 들이대다시피 해서 그 글자를 읽었습니다. 손으로 문지르자 잉크가 조금 번지며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들의 필체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때 상장 뒷면에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적어주던 그 글씨. 성인이 된 뒤에도 메모지를 남길 때면 꼭 끝에 마이너스 주원이라고 적곤 했던 그 습관. 이 공책은 분명 아들이 쓴 것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여기 둔 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할인이 공책을 품에 안듯 껴안았습니다. 아빠가요. 아빠가 쓰시던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 키 큰 거, 글 배우는 거,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거 다 적으셨어요. 아이의 눈동자가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빠가 그러셨어요. 언젠가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릴 거라고. 할아버지는 바쁘셔서 우리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공책 보면 조금은 아실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제게 보여주려 했던 공책. 손주들을 언젠가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서
서툰 손글씨로 적어 내려갔을 그 이야기들. 그 공책이 지금 아들 무덤 옆 작은 돌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작업은 어떻게 할까요? 강 실장의 목소리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굴착기 기사도 직원들도 아이들도. 저는 아무렇게나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생각보다 단호했습니다. 강 실장이 놀란 눈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회장님, 이미 장비랑 인원까지 그만두라고 했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자격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굴착기 엔진이 완전히 꺼지자 언덕 위에는 아이들의 흐느끼는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3년 전 그날 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주원의 장례식이 끝난 바로 그날 밤, 며느리 윤지혜가 제 앞에서 흘리던 눈물, 그리고 제가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장례식이 끝났던 밤, 빈소에는 저와 아들의 영정사진, 그리고 꺼져가는 촛불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고 절하는 소리도 위로의 인사도 더는 들리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향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흰 국화꽃 사이로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주원아. 그날도 저는 아들의 이름만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제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이름. 회장이라는 자리를 지키는 동안 아버지라는 자리를 늘 뒤로 밀어왔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작고 가벼운 구두 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젖어있는 목소리가 제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돌아보니 며느리 윤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자락이 바닥까지 흘러내려와 있었고 얼굴은 온통 눈물과 화장 자국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눈 주변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이 시간까지 안 갔구나. 제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자 윤지혜가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무슨 얼굴로 이제 아버님을 배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두 손을 모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재판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앉거라. 이 밤에 서 있지 말고. 제가 빈 의자를 가리키자 윤지혜가 망설이며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계속해서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잠시 숨을 고르던 윤지혜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주원 씨 사고 나기 전에 무슨 일 있었는지 들으셨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고, 교통사고, 과로 그런 말들만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윤지혜는 입술을 한번 세게 깨물더니 결국 눈물을 또 쏟아냈습니다. 주원 씨가 다른 여자랑 아이까지 있었다는 걸 저 장례식 이틀 전에 알게 됐어요. 그녀의 말은 조각조각 끊겨 나왔습니다. 저는 1년 내내 혼자였어요. 주말마다 회사 일 있다, 접대 있다 하면서 집을 비우고 전 그냥 열심히 사는 줄 알았어요. 윤지혜는 손수건을 얼굴에 대고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그녀의 눈물은 참혹해 보였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밝혀내기 위한 눈물이 아니라 스스로를 탓하며 무너져 내리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더는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서요. 윤지혜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런 일이 그녀의 목이 잠겼습니다. 제가 죽인 거예요, 아버님? 제가 이혼하자고 해서. 그래서 주원 씨가 그날 그 시간에 그 길에 있었던 건가요? 윤지혜의 그 한마디는 당시에 제 귀에도 칼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죽인 거예요, 아버님?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이자 며느리를 2번 잃을 수는 없는 시아버지로서 저는 한동안 입을 다문 채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지혜야. 한참 만에 저는 윤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주원이 잘못한 거다. 그 말은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를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감히 우리 집안 이름을 달고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저는 아들의 이름을 속으로 꾸짖었습니다. 평생 가족과 회사 둘 다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 그 아버지에게 아들은 한 번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그 순간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윤지혜가 제 손을 꼭 잡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 그래도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그 말에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피해자는 며느리이고 가해자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저는 그날 밤 아들을 완전히 마음속에서 밀어냈습니다. 장례식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던 저는 대신 며느리의 눈물을 붙잡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저는 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벽에는 평생의 업적을 보여주는 각종 상장과 감사패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들이 함께 찍었던 예전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뒤집어 책상 서랍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강 실장. 제가 서재에서 인터폰을 눌러 호출하자 강 실장이 문 밖에서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주원 무덤 자리 말인데.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 결국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굳이 제일 좋은 자리 쓸 필요는 없겠네. 차분한 자리 아무데나 알아보게. 한번 상심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들은 제 안에서 더 이상 자랑스러운 후계자가 아니라 집안 이름을 더럽힌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3년쯤 지나면 상황 봐서 더 좋은 자리로 옮기지. 지금은 조용히 치르는 게 좋겠네. 강 실장은 제 말을 메모하는 소리를 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제 입에서 너무 쉽게 나온 3년 뒤 이장이라는 말이 그 후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족쇄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각 저는 제 서재에서 들이킨 위스키 잔수만 세고 있었고 아들의 실수와 며느리의 눈물만 생각하며 분노와 동정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거의 같은 시간 어딘가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그러나 나중에야 알게 된 말들. 멀쩡한 눈물이 연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잔인한 진실. 그날 밤 늦게 장례식장을 떠난 윤지혜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골목길을 빠져나와 주차된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울지도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다가 휴대폰을 꺼내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그 녹음 파일 속에서 윤지혜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언니 나야. 응, 끝났어. 장례 다 치렀어. 목소리에는 눈물 섞인 기운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숨을 한번 푹 내쉰 뒤
후련해진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연기 완전 성공이지 뭐. 시아버지 완전 속아 넘어갔어. 그 말에 저는 나중에 녹음을 듣다가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죽인 거예요? 이러면서 울었더니 손까지 꼭 잡아주면서 내 잘못 아니다 그러시더라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나 정도면 어디 가서도 먹고는 살겠다니까. 저는 그 녹음 파일을 처음 들었을 때 손에 쥐고 있던 컵을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잔이 산산조각 나도 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제가 술잔을 채우며 지혜도 불쌍한 사람이지. 주원이 녀석 어떻게 저런 짓을 했나? 라고 중얼거리고 있을 때 그녀는 차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새봄의 집이라고 있잖아. 성북구 쪽 보육원. 거기 맡기면 되지 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호적에도 안 올라간 애들인데 내가 왜 키워? 주원이 씨앗은 주원이 책임져야지. 나는 내 인생 살아야지, 안 그래? 저는 그 부분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유산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아파트 하나만 팔아도 10억 가까이 나올 텐데. 조용히만 처리하면 회장님은 평생 모르실 거야.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마지막으로 더욱 낮아졌습니다. 아, 근데 언니. 사고 당일 통화 기록 있잖아. 그건 절대 말 세면 안 돼. 구급차 어디로 보내라고 내가 말한 것도 누가 알면 좀 곤란하거든. 그 말이 끝나자 녹음 파일 속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어차피 시아버지는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을 거야. 멀쩡하게 살다가 사고 한 번 나면 다 운명 탓이지 뭐. 그 밤 저는 서재에서 멸시받은 며느리를 떠올리며 술을 마셨고 그녀는 차 안에서 연기 성공한 며느리로서 다음 수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3년 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떤 거짓도 영원히 숨어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믿고 싶었던 것만 믿으며 눈을 돌리던 그 시간들이 결국은 제가 가장 사랑해야 했던 사람들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버리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3년 뒤 그 묘지 언덕 위에서 해진 운동화를 신고 저를 향해 뛰어내려오던 두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들의 무덤을 더 좋은 자리로 옮겨주겠다며 찾았던 그날 아이들이 제게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도 오늘 우리 달래고 그냥 가실 거죠? 그 질문은 사실 이 아이들만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족보다는 회사와 체면을 먼저 챙겼던 제 인생에 세상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 같았습니다. 당신은 이번에도 그냥 돌아설 겁니까?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질문 앞에서 오래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렸던 제 선택이 뒤늦게나마 제가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아직 저는 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또 한 번 등을 돌리지는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제가 스스로에게 내린 첫 번째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되었습니다. 묘지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집에 도착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사가 차려져 있었지만 젓가락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서재에 들어가면 책상 위에 놓인 아들의 사진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면 어딘가에서 아들의 어린 시절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상 받았어요. 아버지, 나중에 커서 아버지처럼 될래요.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우고 결국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강 실장, 예, 회장님, 어제 그 아이들 조사해 봤나? 강 실장은 이미 준비해 둔 것처럼 두툼한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제게 건넸습니다. 밤새 알아봤습니다, 회장님. 봉투를 열자 원장의 직인이 찍힌 서류와 아이들의 입소 기록, 보호자 연락망 등이 정리된 문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류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린 7세, 하나준 6세, 푸른 새별 보육원.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겼습니다. 입소 사유, 보호자 부재, 인솔자 이름. 그 밑에 적힌 한 줄이 제 숨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인솔인 김지혜 개명 전 이름 윤지혜. 지혜? 저는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장례식 때 제 앞에서 울었던 그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아이들을 직접 보육원에 데려다 주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며 서류 위에 비쳤습니다. 그 빛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강 실장과 함께 푸른 새별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흙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아이,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밀며 웃고 있는 아이. 그 속에 제가 찾고 있는 두 아이도 있었습니다. 원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하린이와 하준이는 늘 조용합니다. 동생은 누나 뒤에 숨어서 울음을 참고요. 누나는 항상 주변을 경계해요. 뭔가 오래 기다려온 눈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마당 구석 벤치, 어른들이 잘 오지 않는 그늘진 자리에서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자마자 경계하듯 일어섰습니다. 어제 미안했구나. 저는 두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린이의 작은 얼굴에는 어른보다 더 어른 같은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잘 지내요. 원장 선생님도 밥 주시고 동생도 아픈 데 없이 잘 있어요. 아저씨는 이제 돌아가셔도 돼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돼요. 아이가 어른에게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이별을 겪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린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아빠가 주원이 맞니? 하린은 고개를 조심스럽게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이름이에요. 한주원. 그리고 아이는 작은 결심이라도 한 듯 제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빠 아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린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빠 친구예요? 회사 사람들이에요? 아이는 제 답을 기다리는 눈빛이 아닌 이미 상처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의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빠의 아버지다. 바람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준은 손가락을 빨다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하린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하린은 치마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많이 만졌는지 사진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고 구겨지고 펴진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이걸 항상 숨기듯 가지고 계셨어요. 아이는 사진을 두 손으로 소중히 들고 제게 건넸습니다. 가끔 저희 재울 때 이 사진 보셨어요. 사진을 받아든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가 있었습니다. 어린 주원이 제 어깨에 올라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도 그 아이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말했어요. 하리는 사진 뒤를 뒤집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익숙한 필체로 쓰인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야. 무섭게 생겼지? 근데 속은 진짜 따뜻한 분이야. 언젠가 꼭 소개시켜 줄게. 제 가슴이 서서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짧은 편지가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서툴렀을 뿐입니다. 하린이와 하준이는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언젠가 꼭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서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주원올림. 저는 그 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저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던 걸까요? 할인이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아빠가 그러셨어요. 할아버지는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지키는 분이라고요.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하준이도 제 다리에 조심스레 기대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살아도 돼요? 저는 하준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숨이 끊어질 듯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오랫동안 미뤄왔던 약속을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이 맺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눈을 돌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놓치고 있던 진실은 아직 절반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집으로 돌아온 바로 그날 밤 하나의 오래된 상자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집 문을 열고 들어오며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아버지 흉내만 내고 있었던 거였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넓은 거실엔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온기 대신 깊은 정막만 깔려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오래된 대리석 바닥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그 방은 평생을 함께한 공간이지만 그날만큼은 유난히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 주원의 장례식 후에 받았던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주원 유품. 그 라벨을 보고도 저는 3년 동안 그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기 싫다는 핑계로 제 자신이 죄책감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상자를 두고 멀리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상자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끝이 상자 위를 스칠 때 묵은 먼지가 살짝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것이 드디어 숨을 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들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을 것 같은 낡은 셔츠, 줄이 조금 바랜 시계, 지갑, 사진 몇 장, 그리고 무언가에 덮인 두툼한 공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그날 묘지 옆에서 본 것과 똑같은 글씨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인아 준 성장일기. 2권이었구나.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나는 아들이 아이들에게 남기려 했고 또 하나는 저에게 주려고 준비했을 공책. 저는 공책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2016년 3월 1일. 수진이를 다시 만났다. 한 줄 한 줄 내려갈수록 저는 세상을 잘못 살아온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학 때 잠깐 사귀던 첫사랑.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마치 운명처럼 다시 마주쳤다.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 아들이 대학 시절 몇 번 집에 데려왔던 조용한 인상을 가진 여자.
아들은 그때도 그녀를 좋아했고 그녀도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가문에 맞지 않는다. 집안이 너무 평범하다. 너는 내 뒤를 이어야 한다. 그런 말들로 저는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쥔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주원아, 미안하다. 2016년 11월 20일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수진이와 다시 만나고 있다고. 아버지는 단호하게 반대하셨다. 나는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어 보였다.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눈물이 가슴을 찌른다. 저는 눈을 감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넌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 위에서 살아야 한다. 감정에 흔들리지 마라. 그때 제가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이 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저는 지금에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15일 하린이가 태어났다. 저는 손목을 움켜쥘 만큼 강하게 공책을 잡았습니다. 첫 손녀가 태어났던 날, 아버지인 나는 그 사실조차 몰랐구나.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꽉 잡았다.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 무슨 일이 있어도. 2019년 3월 12일 수진이가 세상을 떠났다. 한 페이지에 수진의 죽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병이 악화됐다. 마지막까지 아이들 걱정만 했다. 주원 씨, 우리 애들 꼭 잘 지켜주세요. 나는 울면서 약속했다. 저는 공책을 그대로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키웠고 저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아들을 원망하고 밀어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내일은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리기로 했다. 아이들 이야기, 수진이 이야기, 우리가 사랑한 방식 이야기.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아버지,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제 피를 나눈 자식입니다. 내일은 꼭 말씀드려야지. 그 다음 줄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글이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빈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자 속 다른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날짜 2021년 10월 19일. 저는 순간 손에서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모든 것을 제게 털어놓으려 했던 그 다음 날 그 사고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건 우연인가? 저는 다시 날짜들을 확인했습니다. 10월 18일 밤 아들이 며느리 윤지혜와 통화를 했습니다. 10월 19일 새벽 아들과 윤지혜는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 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득 며칠 전 녹음 파일에서 들렸던 윤지혜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사고 당일 통화 기록. 절대 말 세면 안 돼. 구급차 병원 지시한 것도 누가 알면 안 되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강 실장. 강 실장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일기장과 사고 보고서를 힘없이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주원이 사고 당일 기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조사하게. 강 실장은 제 표정을 보자마자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화 기록, 구급차 이송 경로, 지혜 아니 윤지혜의 동선. 다시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 전부다. 모조리 가져와. 저는 책상 위에 손을 짚고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하나 둘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한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나간 서재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홀로 앉아 펼쳐진 일기장 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꼭 말씀드려야지. 아들의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에게 오려고 했던 발걸음이, 저에게 하려고 했던 고백이 그날 길 위에 고여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주원아. 저는 공책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너는 평생 말 한마디 크게 안 하던 애였는데 마지막에 얼마나 큰 결심을 했을까. 내 앞에 서서 얼마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 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회장님, 저 강 실장입니다. 들어오게. 강 실장은 이전보다 훨씬 진지한 얼굴로 들어와 제 앞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전부는 아니고 1차 조사 결과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사고 현장 사진, 구급 이송 기록, 통화 내역, 병원 도착 시간 등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아직 더 있습니다만 이것만 보셔도 대략적인 윤곽은 잡히실 겁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구급대원의 진술이었습니다. 보호자가 여러 차례 전화로 큰 병원 말고 집 근처 의원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대학병원이 더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이 5분 거리라고 되어 있지 않나? 예, 회장님. 사고 지점에서 사연대학병원까지는 차량으로 5분입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을 보면 보호자가 굳이 20분 거리의 개인 의원을 고집했습니다. 그 보호자가 윤지혜인가? 예. 제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지? 강 실장은 잠시 제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윤지혜 씨 지인의 진술과 통화 녹취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아버지 완전 속아 넘어갔어. 울면서 제가 죽인 거예요? 이러니까 손 잡아주시면서 내 잘못 아니다 그러더라. 아이들 보육원에 버리고 왔어. 호적에도 없는 애들을 내가 왜 키워. 유산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사고 당일 통화 기록 절대 말 세면 안 돼. 구급차 병원 지시한 것도 누가 알면 곤란하고. 문장을 읽을 때마다 심장이 쿡쿡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지며 떨리고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 녹음 어디서 구했나? 아주 오랜 시간 설득했습니다. 강 실장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결국 용기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나는 3년 동안 뭐를 한 사람인가? 회장이라며 책임을 논하던 사람이 정작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손 한 번 제대로 뻗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 실장. 예, 회장님. 나는 평생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네. 계약서 한 줄, 도장 하나도 함부로 찍지 않았지. 그런데 정작 내 아들과 손주들 인생이 걸린 일 앞에서는 눈 감고 귀 막고 편한 쪽으로만 생각했네. 목이 메어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네. 주원을 위해서, 저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늦게나마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강 실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첫째,
아이들 양육권부터 되찾아야겠지. 둘째, 윤지혜가 저지른 일들. 법이 허용하는 선 안에서 끝까지 묻고 따지고 책임을 물을 걸세. 저는 서류 위에 손을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 섞자. 내가 쌓아온 HS 그룹이란 이름. 전부 저 아이들을 지키는 데 쓰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변호사들을 불러. 그동안 정치권이니 재견이 도와가며 다져놓은 인맥. 이번에는 내 욕심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쓰겠네.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켠이 서늘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만 더 일찍 할 수는 없었을까?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 하린이와 하준이는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에 저는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있는 보육원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접니다. 한기호입니다. 예, 회장님. 아이들 오늘은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은 할아버지가 다녀가신 후라 그런지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할인 양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할아버지 오실까? 하고 묻더군요. 제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 가장 힘들어하던 아이였거든요. 동생 앞에서는 애써 웃으면서도 밤마다 몰래 울던 아이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안심이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원장님. 예, 회장님. 제가 늦게 왔습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늦지 않게 자주 가겠습니다. 원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원하는 건 비싼 선물도 아니고 큰 집도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약속을 지켜주는 어른입니다. 온다고 했을 때 정말 오는 사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저렸습니다. 네, 그 말 뼈에 새기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제 손 안에 남아있는 따뜻한 기운이 마치 아이들이 잡고 있던 제 옷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 권력도 돈도 체면도 다 내려놓더라도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서야겠다. 며칠 뒤 법원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수많은 계약과 소송을 겪어왔지만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 문을 열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속삭이는 듯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분이 HS 그룹 회장님이래. 저 연세에 손주 양육권 소송이라던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보고 싶으면 보라. 오늘만큼은 창피해도 괜찮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제 옆에는 변호사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룹의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해 온 사람들이지만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개인적인 싸움을 위해 모인 얼굴들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정문이 열리며 두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하린이와 하준이. 너무 커버린 구두를 신은 것처럼 법정 바닥이 아이들에게는 아직 익숙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를 발견한 하준이가 쭈뼛쭈뼛 제 쪽을 보더니 살짝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몸을 숙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구나,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하린이는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또렷했습니다. 저 아이가 오늘 또 한 번 어른들 앞에서 싸우려고 오는구나. 가슴이 아프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아리나 나준 양육권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양쪽 변호사들이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윤지혜 측 변호사는 아이들과의 정을 운운하며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아이들의 엄마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시적인 실수로 인해 보육원에 아이들을 맡긴 것이지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제 손이 저절로 움켜쥐어졌습니다. 한 번도 데리러 오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엄마 역할을 했다고 말하다니. 제 변호사가 조용히 제 쪽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회장님. 아이들이 증언하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아린 양, 앞으로 나와보세요. 하린이는 작은 체구에 비해 큼지막한 법정 한가운데로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 작은 어깨에 어른들이 지고 있어야 할 짐이 얼마나 올라앉아 있을까. 판사가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린 양, 지금 누구와 살고 싶나요? 하린이는 잠시 제 쪽을 바라보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랑 살고 싶습니다. 윤지혜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판사님, 아이가 아직 7살입니다. 감정에 치우쳐 판단력이. 하린이가 그 말을 끊으며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정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함 때문에 어른들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예요. 하린이는 손을 꼭 쥔 채 말을 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그랬어요. 오늘은 너희 데리러 누가 온대. 그래서 우리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동생 하준이는 예쁜 옷 갈아입고 새 신발 신고 현관 앞에서 3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밤 10시까지요.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하린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는 듯 눈을 꾹꾹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린 어른들의 말을 잘 안 믿게 됐어요.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데리러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잠시 숨을 골라 삼킨 뒤 하린이는 제 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요? 작게 그러나 확실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비가 와도 오셨어요. 눈이 와도 오셨어요. 내일 또 올게 하면 정말 오셨어요. 맛있는 거 사올게 하면 정말 사오셨어요. 하린이는 다시 판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빠가요. 예전의 사진 보여주면서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야. 저는 그 말 믿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어른을 믿어보려고요. 할아버지를요. 판사의 눈가가 약간 붉어지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법정 안 여기저기서 조용한 훌쩍임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숨을 고르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오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린아, 너는 이미 어른들보다 더 어른이구나. 이번엔 하준이 차례였습니다. 한하준 군, 앞으로 나와보세요. 하준이는 작고 여린 걸음으로 중앙에 섰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준 군은 누구와 살고 싶나요? 할아버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준이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속 지키셨어요. 법정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금방 다녀올게였는데 아빠는 안 오셨어요. 하준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요. 내일 또 올게 하면 진짜 오셨어요. 밥 잘 먹었냐 물으면 끝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밥 다 먹는 거 보고 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말은
진짜인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제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와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을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이 나를 믿고 있구나. 내가 지켜야 할 건 회사도 명예도 재산도 아니라 이 작은 손 두 개, 작은 어깨 두 쌍이었구나.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제 변호사가 조용히 제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증언대로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십 번 회의실에서, 기자들 앞에서, 주주총회에서 이어폰을 꽂은 통역사들까지 앞에 두고도 흔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오늘만큼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눈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도망치지 마라, 한기호. 지금까지는 비겁하게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서야 한다. 증언대에 서자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성함과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기호입니다. 고 한주원의 아버지이며 한아린, 한아준 두 아이의 친할아버지입니다. 판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기호 씨는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순간 법정 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살아있을 때 한 번도 그의 진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랑했던 사람을 한 번도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았고 아들이 지키려 했던 아이들을 내 손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한번 바라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버려진 적이 없습니다. 버림받은 건 사실 저와 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할 사람을 잘못 믿었고 믿어야 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윤지혜 측 변호사가 일어나 빠르게 말을 꺼냈습니다. 판사님, 감정적인 발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오늘 저 아이들에게 이 한마디만은 꼭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하린이와 하준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너희 편에 서겠다고. 그게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아버지가 되지 못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선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기록과 증거들의 차례였습니다. 변호사가 차례대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피고 윤지혜 씨. 사고 당일 통화 기록입니다.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을 두고 굳이 20분 거리의 개인 의원을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구급대원의 증언 녹취록입니다. 재생되는 녹취록 속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큰 병원 말고 의원으로 가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거기가 더 가깝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어 윤지혜의 친구가 제공한 통화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완전 속아 넘어갔어. 울면서 제가 죽인 거예요? 이러니까 내 잘못 아니다 그러더라. 아이들 보육원에 버리고 왔어. 호적에도 없는 애들 내가 왜 키워. 사고 당일 통화 기록 절대 말세면 안 돼. 구급차 병원 지시한 것도 누가 알면 곤란하고. 법정 안 곳곳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혜 측 변호사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제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통화 상대방의 동의하에 합법적으로 확보한 증거입니다. 판사가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잠시 휴정 후 판사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김지혜는 사고 당시 보호자로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두 미성년 자녀를 보호시설에 맡긴 뒤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며 통화 내용에서도 아이들을 버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판사의 입에서 나올 다음 한마디가 아이들의 앞날을 바꾸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김지혜에게 아동유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한아린, 한아준 두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영구 박탈합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의 침묵 후에 마지막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두 아이의 친권자 및 후견인을 한기호로 지정합니다. 방망이가 내려치는 소리가 법정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였겠지만 저와 아이들에게는 처음으로 주어진 한 줄기 빛 같은 소리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복도에서 두 아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하준이가 제 허리에 매달렸고 하린이는 한 발짝 떨어져 서서 눈물을 꾹 참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팔을 벌려 아이 둘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다. 하린이가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진짜로 우리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약속을 지킬 거다. 내 아빠가 할아버지를 믿고 썼던 그 편지처럼 너희도 할아버지를 믿어도 된다. 하준이가 제 품에 얼굴을 파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요.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과거형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주원아. 이제라도 그 말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볼게. 너를 지키지 못했던 죄인은 평생 끌어안고 가겠지만 너의 아이들만큼은 내 손으로 끝까지 지켜보마. 아이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아이의 손은 아직 작고 따뜻했지만 그 손이 제 삶의 남은 시간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법원을 나온 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가 조수석에 앉고 저는 뒷좌석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좌우로 하린이와 하준이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허리 불편하신데 뒤에 타셔도 되겠습니까? 기사가 조심스럽게 묻자 저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앉고 싶네. 아이들 사이가 제일 좋은 자리야. 하준이가 제 소매를 잡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집 커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응, 좀 크다. 근데 그동안 너무 비어 있었지. 할머니 돌아가신 후로는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았어. 하린이가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거기 가서 뭐해요? 우선 방부터 정해야지. 너희 둘이 같이 잘 건지 각자 방을 쓸 건지. 하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각자요? 저도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것도 누나 것도 각자 이름표 붙여서 이 집에 온 첫날부터 여기는 내 자리다 하고 느낄 수 있게 해줄 거다.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데까지 왜 3년이 걸렸을까? 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현관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직원들이 먼저 나와 인사를 했겠지만 오늘은 일부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조용히 새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소파와 테이블,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장난감도 낙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준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집인데 장난감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할아버지가 그동안 혼자 살다 보니 그런 걸 준비할 생각을 못했네. 할인이가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예쁜데 쓸쓸한 집 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다. 예쁜데 쓸쓸한 집. 이제 그걸 바꾸려고 너희를 데려온 거지.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여기는 아빠가 예전에 쓰던 방이다. 아빠가 대학 때 쓰던 책상도 아직 그대로 두었지. 방 안에는 한때 열심히 살았던 청년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영문 서적과 두꺼운 경제책들이 꽂혀 있었고 서랍 한켠에는 색이 바래버린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사람 아빠예요? 사진 속에는 젊은 주원이 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훨씬 서툰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내 아빠다. 저는 아이들 옆에 서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때는 나도 아직 서툰 아버지였지. 아니, 지금도 그렇고. 할인이가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이 방 그냥 둘게요. 왜 그러니? 불편하면 다른 방 써도 된다. 아니요. 아빠가 쓰던 방에서 조금만 더 같이 지내보고 싶어요. 사진도 있고. 할인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여기서 살았구나. 그게 느껴지는 곳에서 자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는 오늘부터 할인이 방이다. 하준이는 복도를 건너편으로 가더니 창이 넓게 난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여기요. 창문 커서 밖에 나무 보이니까 좋아요. 창 밖에는 오래된 벚나무가 가지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온 동네가 분홍빛으로 물들곤 했습니다. 좋은 눈이다. 봄 되면 이 방이 집에서 제일 예쁜 곳이 될 거야. 그날 저녁 오랜만에 식탁에 세 사람의 밥그릇이 놓였습니다. 원장님께 여쭤보니까 너희 둘 다 된장찌개를 좋아한다더구나. 할인이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것까지 물어보셨어요? 할아버지가 앞으로 밥을 같이 먹을 건데 뭘 좋아하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니?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빠가 어릴 때도 된장찌개를 좋아했지. 특히 고추를 조금 넣은 조금 칼칼한 맛을 좋아했어. 하준이가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가요? 그래. 그래서 오늘은 너희 아빠가 좋아하던 맛으로 끓여봤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국물 떠먹는 소리만 식탁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할인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이렇게 밥 먹으니까 이상해요. 무슨 뜻이니? 좋은데 슬퍼요. 아이의 말에 저도 흠칫했습니다. 왜 슬프니? 아빠가 여기 앉아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나서요. 아빠는 못 먹는 밥이니까. 죄송해요. 맛있다고 말하는 것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해할 필요는 없다. 너희가 맛있게 먹어주는 게 내 아빠가 제일 좋아할 일이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너희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다. 나도 그렇다. 밥 먹을 때마다, 차를 마실 때마다 문득문득 저 자리에 주원이 앉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난다. 아마 평생 떠나지 않을 거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세 사람이서 밥을 먹는 건 내 아빠가 지켜보고 싶었던 장면이었을 거야. 내가 사진을 들고 말했지. 아빠가 할아버지 자랑 많이 했어요. 그 말이 나는 자꾸 마음에 남더구나. 할인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했지. 내 남은 인생은 이 식탁을 지키는 일에 쓰겠다고. 아이들과 함께 지낸 지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블록과 인형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복도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출근하려고 양복을 챙겨 입는데 하준이가 다급히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나가요? 그래, 회사에 다녀와야지. 오늘은 조금만 빨리 와요. 학교에서 발표 준비해야 하는데 아빠 이야기 해달라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넥타이를 매던 손을 멈추고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빠 이야기. 선생님이 시키셨니? 네.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날이에요. 저는 아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알려주는 아빠 이야기도 같이 말하고 싶어요. 그 말에 목이 또 한 번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오늘은 회의 시간 좀 줄이고 일찍 들어오마. 약속하마. 하준이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진짜죠? 약속이에요. 그래, 약속이다. 문을 나서는데 문득 예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주원이 어린 시절 저를 붙잡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학교 발표회가 있는데 주말에는 바쁘다. 회사 일 봐야지. 엄마랑 가라. 그때 저는 아이를 실망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제 아내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가장이니 돈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 대가가 지금 제 어깨에 뒤늦게 올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회의를 미루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제게 간담회가 있는데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묻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참석 못한다고 전하게. 오늘은 손주와의 약속이 먼저네. 상대편에서 놀라겠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구 눈치를 봐야 할 상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집에 조금 일찍 도착하자 아이들은 이미 식탁 위에 공책과 색연필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일찍 왔다. 할인이는 놀란 눈으로 시계를 보았습니다. 정말 말한 시간보다 더 빨리 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제 약속 한 번쯤은 지킬 줄 안다는 걸 보여줘야지. 하준이가 공책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아빠 발표 준비해요. 할아버지가 알려준 이야기 좀 적어도 돼요? 아이들은 하나씩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 어릴 때는 어땠어요? 학교 다닐 때 좋아하던 과목은 뭐였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기억에 남는 아빠 모습은 언제예요? 저는 천천히 하나하나 떠올리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 아빠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먹던 과자를 반은 꼭 친구에게 나눠주는 아이였다. 그래서 늘 손에 들고 있던 건 반쯤 남은 과자였지. 내 아빠는
운동은 서툴렀지만 남이 힘들어할 때 묵묵히 옆에서 도와주는 걸 잘했네. 발표를 잘 못하는 친구 옆에 앉아서 밤늦게까지 같이 연습을 봐주기도 했지. 아이들이 웃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아빠가 우리 보고 할아버지는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지킨다고 했잖아요. 할아버지는 아빠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나는 너희 아빠를 끝까지 책임지려 했던 아이로 기억하고 싶다. 사랑을 선택한 것 때문에 아버지인 나에게도 욕을 먹고 주변에서도 눈치를 받았겠지. 그래도 내 엄마와 너희 둘을 지키려고 끝까지 버티던 아이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고 그 말 뒤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아주는 듯 했습니다. 할인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그렇게 말할래요. 우리 아빠는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아이들이 잠든 밤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예전의 쓸쓸한 조용함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방 안에서 뒤척이는 기척, 책상 위에 어질러진 색연필, 현관 신발장에 놓인 작은 운동화. 그 모든 것이 이 집에 살아있는 시간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텔레비전을 켰다가 끄고 휴대전화를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탁자 위에 놓아두었던 할인아 준 성장일기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주원의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다만 제가 사랑하는 방식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다가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주원아, 저는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 조금 늦게 배운 아버지의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손주들을 품에 안고 나니 이해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넘어질까봐 계단 모서리에 손을 대고 서 있는 내 모습, 발표 준비를 도와달라며 공책을 들고 오는 아이들 앞에서 회의를 미루는 내 결정들, 젊었을 때에는 쓸모없는 감정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제 삶의 가장 큰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긴 이야기를 듣고 있을 어디선가의 누군가에게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제 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늘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일이 정리되면 자식에게 가족에게 뭔가를 해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 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제 아들처럼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아직 전화기를 들 수 있는 손이 있고 문을 열 수 있는 다리가 있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목소리가 남아있다면 너무 늦은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듯이요. 할인이와 하준이의 방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올해 75살 한기호입니다. 아들에게는 늦게 배운 아버지였고 손주들에게는 조금 늦게 도착한 할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잠든 얼굴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완전히 늦기 전에 한 번은 제대로 사랑할 기회를 얻었구나. 이 이야기는 그 늦은 깨달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전화기를 들게 만들 작은 용기 한 조각이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 이야기 때문에라도 한 번쯤은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냐는 한마디만 해도 그게 누군가에게는 한평생을 버티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불이 꺼진 아이들의 방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작게 인사를 했습니다. 잘 자라, 우리 손주들. 오늘도 할아버지는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속으로 아들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주원아, 이제 너도 조금은 안심해도 되지 않겠니?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사연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